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일전에 예고했던 대로 집합의 순서에 대해서입니다. 일전까지 이제 봤었던 집합의 크기라고 하니 크기라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 단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었던 것인데, 이게 반면에 이 순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 개 복수의 대상에 대해서 품게 되는 그런 궁금증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대상이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 간의 순서라든가, 뭐 비교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치고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만 딱 이렇게 혼자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궁금하겠죠? 내 수학 시험 몇 점 나왔니? 뭐 잘 쳤니? 그런 질문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절대 이제 물어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몇 점 나왔니?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뭐 하여튼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평소에 이제 절친이었던 친구를 이게 수학 시험 딱 치고 나서 집에 같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들까요?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 봤을까? 누가 더 수학 시험을 잘 봤을까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복수 대상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기심을 품는 그러한 이제 모든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크기라고 하는 주제랑 마찬가지로 이 순서라고 하는 주제도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이 순서라는 말 자체도 뭐가 꼭 앞에 있고 뒤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혹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다양한 그런 관계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수학자들은 혹은 이제 우리들은 어떤 것이 이제 궁금해지더라? 대체 이 순서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순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저 앞에 단원에서 관계라는 단어에서 순서 관계라는 거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순서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폭넓게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가 없었죠. 딱히 풀이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는 순서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단어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순서 관계인데요. 영어로는 partial order relation이라고 하죠. 이게 partial order rel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반사적이다, reflexive하다. 그리고 반대칭적이다, 영어로 antisymmetric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추이적이다, transitive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개의 특성을 이제 만족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분 순서 관계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과 뒤에 있다라고만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서 관계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무엇이 무엇에 포함이 되느냐, 부분 집합으로 속하느냐 등등 같은 얘기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죠. 두 실수 X랑 Y에 대해서 당연하게 X가 Y보다 이제 이하더라, 어떤 것이 더 작냐 크냐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순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치 세 번째로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두 자연수 n과 m에 대해서 n이 m에 대해 배수인 관계다. 무엇이 무엇의 배수냐. 4는 2의 배수고 8은 4의 배수고 그런 식으로 하면 2랑 4랑 8이란 거에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순서 관계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수학적으로 순서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앞과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어떤 개체에 대한 관계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도구더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영어로는 이제 구조, 스트럭처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복습 삼아서 우리가 이제 관계 단원에서 봤었던 반사적 관계라는 거, 반대칭적인 관계라는 거, 추이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떤 이제 원소 A라는 것이 A가 A랑 서로 관계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관계 R을 우리는 반사적인 관계라고 말을 했었죠. 반대칭적이라는 것은 A랑 예를 들어 B가 이제 서로 관계하고요. 그리고 B랑 A랑 또 관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때 A는 B라는 결론이 내리는, 이 두 개가 같게 되는 그러한 이제 관계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대칭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추이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A랑 B랑 관계를 하고요. B랑 C랑 관계를 했었을 때 우리는 A랑
C랑 이제 관계를 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관계 우리는 추이적인 관계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가 이거를 요 밑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매칭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요 부분집합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순서관계를 만족하는지를 잠깐 좀 보면은요.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집합 A는 A 본인에 대한 부분집합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보다 반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A가 A에 관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제 반대층적인 거 이제 얘기해보면요. 뭐 A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동시에 이제 B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죠? 저 A랑 B랑 같은 집합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이것이 바로 보다 반대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용어로 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제로 보면 되게 좀 당연히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죠. 세 번째로 추이적인 관계는요. A가 일단 B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B가 C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아하,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추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인 이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와닿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요걸 한번 봐볼까요? 이제 배수인 관계. 이 배수인 관계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를 만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봐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볼까? 2는 2의 배수죠. 당연하죠. 2는 2의 배수죠. 그리고 또 반대층적인 거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A가 있어요. A가 이제 B의 배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B가 A의 배수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가 B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B는 A의 배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A랑 B랑 같을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수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층적인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해볼까? 4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 2의 배수죠. 그리고 8은요. 4의 배수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더라. 8은 2의 배수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배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순서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순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부분순서 관계, partial order 이제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는 모두 다 순서 관계라고 우리는 일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리고 개념적,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순서 관계라는 것들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이러한 순서 관계의 일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부분순서 관계라는 거로부터 이 부분순서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순서 집합은 영어로 partially ordered set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순서 집합이라는 건 뭐다? 발음이 좀 쉽지가 않네요. 집합 A상에 이제 부분순서 관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거 이제 이상이라고 읽기는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어떤 두 실수가 뭐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바로 뭐다? 뭐 포함하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배수라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등등등등등 다양한 이제 앞에서 봤었던 부분순서 관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것을 만족하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호를 하는 거예요. 뭐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이 돼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그러한 부분순서 관계를 일컫는 모든 것을 이제 기호로 그냥 통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이상이라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여튼간 이 부분순서 관계에 이상이라고 하는 관계가 주어진 경우 우리는 A를 부분순서 집합이라고 하고 이를 이렇게 이제 괄호로 A라는 집합에 이러한 부분순서 관계가 됐더라라고 이제 말을 부여가 됐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건 순서상 아닙니다. 이거 순서상이 아니라 그냥 집합을 표시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인데 그 A라는 집합은 이러한 관계가 부여된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처음에 혼동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 관계가 부여가 됐다 뿐이지 이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소들이 순서 관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럴 거였으면 PPT에다가 적어놓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집합 쪽 A라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4개의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과 1이라고 하는 집합, 1을 이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1, 2를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이제 멱집합을 제가 쓴 거죠. 요 이제 집합에 제가 요러한 이제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순서 관계를 이제 부여가 됐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이라고 하는 집합이든 2라고 하는 집합이든 1, 2라고 하는 집합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살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1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2 이 화살표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법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해서 1,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다? 공집합은 요러한 이제 관계로서 얘가 먼저 있고 얘가 나중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얘가 또 얘의 이제 부분집합이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고. 우리가 또 보면은 얘는 또 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1은 1, 2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 순서 관계라는 것을 명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요 1이랑 2는요. 요 두 집합은 서로 간에 순서 관계가 정의가 되지 않죠.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순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신에 아예 순서 관계가 정의가 되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여기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3이라는 요러한 이제 집합 같은 게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요러한 부분 집합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죠. 최소한 어떠한 두 개의 대상끼리는 서로 이제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는 부분서 집합이라는 걸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서 집합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극대원소와 극소원소. 극대원소 영어로 maximal element라고 하고 이제 극소원소는 minimal el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개의 원소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뭔 얘기냐? A가 이제 부분서 집합이다. 즉 A라는 집합에 부분순서 관계가 부여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A라는 원소를 이제 기준으로 모든 원소 X가 A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이 A에 만약에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즉 X랑 A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A의 원소 A를 우리는 맥시멀 엘리먼트, 즉 극대 원소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어떤 B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그 B보다 이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X는 전부 다 알고 보면은 B랑 같은 원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 우리는 원소 B를 극소원소 미니멀 엘리먼트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가장 큰 원소, 뭐 가장 작은 원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라고 하는 거랑 이 극대 극소랑은 좀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극대 극소 원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하지 않다라는 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유일하지 않다. 즉 극대 원소라든가 극소 원소라는 것은 한 집합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제 집합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에 이렇게 5개의 원소 A, B, C, D, E가 있고요. 이들의 이제 부분순서 관계라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가 된다고 해봅시다. A 다음 C, B 다음 C, B 다음 D, 그리고 D 다음 E 이런 식으로 이제 갖는 이러한 이제 부분순서 관계가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요 C랑 E라고 하는 요 원소 있죠. 요 두 개를 바로 우리는 극대 원소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다른 원소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 C보다 다음에 오는 녀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설령 그것이 어떤 이제 원소를 잡았는데 C의 이상이다, 혹은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럼 그것은 그냥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의 다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E 다음에 오는 원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원소를 딱 잡았었을 때 E보다 이상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이제 잡힌다라는 것은 그냥 E 본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장 밑에 놓이는 요 두 개 원소 있죠? A랑 B라고 하는 요 두 개 원소를 극소 원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최대 원소라든가 최소 원소 이 C랑 E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뒤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요, 여기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최대 최소 원소라는 것은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예제도 한번 보면은요,
멱집합 이제 PX라고 하는 이제 X라는 집합에서 나오는 멱집합 PX에 대해서 요것의 이제 원소인 공집합, 요건 당연히 이제 극소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요 X라는 본인의 집합이라는 것은 극대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유추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최대 최소 원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극대 극소랑 마치 어감은 비슷한데, 극대 극소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최대 최소 원소는 유일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greatest element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least element라고 합니다. 하여튼간 요 최대 최소 원소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된다? A라는 집합에 이제 부분서 관계가 이제 부여가 됐었을 때, 우리는 A라는 이제 원소를 기준으로 모든 원소가 이것의 이하가 될 때,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극대 원소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뒤에 오는 혹은 이상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소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본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때 우리는 극대 원소라고 했는데, 이 최대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걸 기준으로 모든 원소가 얘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정의되는 그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보다 이상인 것이 없는 거, 이거는 이것보다 전부 다 이하인 거,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모두 다 이하일 때 우리는 이 A라는 원소를 최대 원소라고 하더라. 반대로 B라는 걸 기준으로 모든 원소가 전부 다 B 이상일 때 우리는 B라는 원소를 최소 원소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E라는 것은 극대 원소이지만 최대 원소는 아닙니다. 왜냐? 요 C라는 거는요, 이 C는 E의 이제 부분서 관계로서 얘가 앞에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화살표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부여시킨다 치면은, 그럼 이제 요 E라고 하는 원소는 최대 원소가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 A랑 B 같은 경우는 극소 원소이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최소 원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화살표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여를 한다 치면은, 그때 요 B라는 원소가 최소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요 A라는 것은 당연히 극소 원소가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라는 것은 극소 원소가 아니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되면 뭐다? E라는 원소는 극대 원소이자 최대 원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화살표가 또 부여가 되면은 B라는 원소는 극소 원소이자 최소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 극대라든가 극소 혹은 최대라든가 최소 원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 그쵸, 어느 정도 원소의 개수가 한정돼 있는 그 원소들을 다 일일이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합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뭐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 집합에서 뭐가 제일 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한집합으로 가게 되면은 요 극대 원소라든지 뭐 최대 원소라든지 이런 개념이 사실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구간 0,1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라고 해볼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한 모든 실수를 모은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치면은, 이 개구간은요, 과연 극대 원소라는 게 있나요? 극소 원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요, 물론 무한집합에서 제가 여기서 폐구간으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상이라는 이제 부분서 관계를 우리가 부여시켰었을 때, 이 0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제 최소 원소가 되겠지만, 이렇게 개구간으로 됐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0이라는 것을 뭐 이 집합에 포함된 원소도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극대니 극소라니 이러한 이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한집합에서는 극대 극소 원소라는 것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무한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무한집합에서는 뭔가 극대라든가 극소라든가 이러한 개념과 뭐 비슷한 그러한 뭔가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상한과 하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페이지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친숙한 극대극소라는 이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상한과 하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후 이제 공부를 할 때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배울 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상한은 이제 수프리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하한은 인피멈이라고 합니다. 이 상한과 하한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먼저 상계와 하계라는 말부터 봐야 돼요. 상계는 영어로 이제 어퍼 바운드, 하계는 영어로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 무슨 뭐 천상계 뭐 이런 그런 판타지 소설 말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수학 용어입니다. 이제 상계랑 하계라는 건 이제 각각 뭐냐? 일단 A라는 집합의 부분서 관계가 이제 부여가 됐어요. 즉 부분서 집합인 A에 부분집합인 B에 대해서요. 이 B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라는 원소가 이제 X의 이상일 때, 여기 있는 이제 B의 모든 원소보다 이상인 원소 A라는 것이죠. 그 A라는 원소는 이제 그 원래 더 큰 집합이었던 라지 A의 이제 원소로 있는
이 A라는 원소는 B의 원소일 수도 있고요. 뭐 B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것을 만족하는 이제 스몰 a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B의 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A라는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 B에 대해서 그 B라는 원소보다 요 라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항상 이상일 때, 그때 우리는 요 스몰 B라고 하는 원소를 우리는 라지 B의 하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상계라든가 하계라고 하는 것은 라지 B의 원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적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록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분 순서 집합 A라고 하는 요 집합의 요 안쪽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소들이 A부터 I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요, 일단 우리는 극대극소 원소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 B에서 극대 원소는 F고요. 그쵸? 이 F라는 것은 극대입니다. 그러면서 요 D랑 E는요, 전부 다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극소다. 그리고 요 이제 F라는 것은 극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최대 원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페이지에서 이제 봤던 내용까지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상환과 하한이란, 이제 상계, 하계라는, 그쵸. 상계, 하계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A라는 집합으로 봤었을 때요, 좀 더 이제 확장시켜 보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뭐 I라든가 G라든가 H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는 요 집합 B에 대해서 상계라고 말을 합니다. G도 상계고요, H도 상계고요, I도 상계예요. 심지어는요, 요 F라는 것도 우리는 상계라고 칩니다. 즉, 우리는 요 4개의 원소를 전부 다 우리는 B에 대해서 A의 이제 상계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상계라든가 하계라고 하는 것은 요 원래 이제 집합 B에 대해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요 F라는 원소는 이제 상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F라는 원소는 요 B에 대해서 F1은 항상 다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밑으로 봐보면요, 요 D라든가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요 D랑 E는 서로 간에 이제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컴패러블하지 않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다? 대신에 요 B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B는 D보다 작죠? 그리고 E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 둘은 우리가 하계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요 C라는 원소는 또 하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계가 아니에요. 왜? 하계가 아닌 이유는 요 C라는 것과 요 안쪽에 있는 D라는 것이 서로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C라는 것은 하계의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당연히 상계라든가 하계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 상계라든가 하계라고 하는 것들이. 상계는 참고로 집합 아닙니다. 요 4개 전부 다 상계라고 말을 해요. 상계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계의 집합.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하계들의 집합. 이렇게 말하는 게 보다 정확하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상계도 존재하고 이제 하계도 존재합니다. 상계가 이제 F로서 존재하고 여기 하계가 이제 B나 A로 존재하겠죠. 이제 B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로 유계, 위로 이제 개가 있다. 개라고 하는 것이 위로 존재하고, 그리고 아래로도 이제 개가 있다. 그래서 아래로 유계라고 합니다.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 뭐 이런 용어도 있는데 굳이 지금은 꼭 그거에 대해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환과 하한, 영어로 스프리멈과 인피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부분수 집합 A의 부분 집합 B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죠. B에 대해서 이 B라는 집합의 상계들의 혹은 이제 하계들의 이제 괄호는 괄호끼리 봐주면 됩니다. 상계들의 집합이 최소 원소를 가질 때, 즉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요 이제 상계들이죠. 이 상계 4개들의 상계의 최소 원소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존재합니다. 바로 F라는 원소로서 존재하죠.
이 F라는 원소가 이 4개의 원소 중에 최소 원소로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계들의 집합이 최소 원소를 가질 때 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B의 상한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이 F라는 이 원소를 이 상계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바로 이제 상한 B에 대해서 상한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한다? 수프리멈의 이제 약자인 SUP를 하고 SUPB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 즉 우리는 여기서 즉 수프리멈 B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요 F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괄호 있는 것들을 이제 봐주면은 B의 하계들의 집합이 최대 원소를 가질 때 우리는 하한이라고 말을 하더라.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이제 B라는 집합의 아래로 유게 있는 요 이제 하계들이 지금 A랑 B가 있죠. 요 A랑 B에서 최대 원소라는 게 존재하죠. 요 B라는 원소. 요게 바로 최대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하한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인피멈.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한다? 이거요. 인피멈. 요거 지우고요. 인피멈 B. 얘가 바로 뭐다?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환과 하한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집합인 B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 F라고 하는 원소는 B에 존재하지만 이 스몰 b라고 하는 것은 B에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이제 A보다 이제 큰 집합인 A에 존재하는 원소였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환과 하한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하지 못했었던 뭐 이제 0과 1까지의 이게 0,1이라고 하는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이제 실수들의 집합,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실수의 집합이었을 때, 요 0과 1이라고 하는 원소가 각각 하한과 상한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린 여기서 수프리멈,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0과 1 사이에 얘는 이제 폐유관이 되어 있네요. 얘는 폐유관, 얘는 개유관이죠. 그럼 수프리멈 A 같은 경우는 일단 1인데요. 요 1은 이제 A의 원소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인피멈 이라고 한다 치면은 요거 이제 0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0은 이제 A의 원소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우리가 어떤 이제 무한 집합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아래로 6에 위로 6에여야 하지만 어쨌든가 상계와 하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각각 우리는 뭐 그 안에서 최소 원소, 최대 원소가 존재할 때 상환과 하한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더라. 즉 우리는 여태까지 뭐 극대, 극소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작은 범위인 최대, 최소 그리고 이제 극대 극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이제 우리는 상계, 하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한, 하한이라는 개념까지 본 것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 개념들이 좀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복습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보다 보면은 금방 또 익숙해질 거예요. 자, 우리 부분순서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봤지만 요것까지도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절편과 절단이라는 개념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니셜 세그먼트라고 하고 절단은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편, 이니셜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한쪽을. 그래서 이 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스몰 A라는 이제 그 기준점에 대해서 그것보다 작은 원소들을 이제 모은 것을 우리는 S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 S라는 건 세그먼트의 이제 제일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SA라고 하면은 A보다 작은 원소들의 집합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이제 작다라는 것은 그 순서 환제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랬었을 때 요 EX 뭐 같은 거 보면은 네, R의 절편, R이라는 것이 실수집합이죠. 실수집합에 대해서 S0이라고 얘기를 하면 0보다 작은 실수들을 다 모은 것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이렇게 개구간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S0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집합 N, 자연수집합 N의 절편 S3이라고 해주면 3인보다 이제 작은 원소들이니까 1과 2라는 원소로 갖는 이러한 집합을 말해주면 이것이 바로 S3, 자연수집합에 대해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절단이라는 컷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순서 집합에서의 마치 그 분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분할 파티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일단 B랑 C라는 그 두 개의 그 부분 집합이 라지 A가 제일 큰 겁니다. 라지 A가 제일 큰 것이고 B랑 C가 그것보다 작은 집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B랑 C가 서로 이제 교집합이 없고요. 그 B랑 C의 이제 합집합은 A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약간 좀 분할 느낌이 좀 들죠. A의 이제 분할인 이제 B랑 C 이제 그 부분 집합들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 그랬었을 때 이제 순서 집합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B라는 이제 집합의 원소 X가 있어서 그 X보다 이하인 것들을 이 X보다 이하인 것들이 전부 다 이제 B라는 것의 원소가 될 때, 즉 B라는 집합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작은 그것들을 싹 다 모은 것이 B,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큰 것들을 싹 다 모은 그것을 C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C라는 것에 이제 X라는 원소가 있었을 때 그 X보다 이상인 것은 전부 다 C에다가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했었을 때 우리는 이 B랑 C의 이제 순서쌍을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B가 더 앞에 먼저 나오는 그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들의 A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작은 것들은 B, 큰 것들은 C라고 했으면은 이 B, C라고 하는 이 순서 쌍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A의 절단, 컷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 요것도 여러분 밑줄처럼 주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들 B랑 C의 쌍이라는 거.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부분서 집합 A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소가 6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죠. 절편 얘기부터 할까요? 앞에 있었던 세그먼트 얘기부터. 예를 들어 S의 C다. 이렇게 하면은요, 요 C보다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끌어모아주면 됩니다. 즉, A랑 B,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S의 E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E보다 작은 것들을 싹 다 모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A, B, C, 그리고 D까지 이렇게 끌어와 주면은 이것이 바로 절편이 되겠다. 그럼 얘 이제 A라는 요 집합의 절단, 컷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절단, 예를 들어서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주고 또 이게 D, E, F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은 이것은 이제 A라는 집합의 절단의 이제 한 원소가 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금 당장 하는 요 그 절편이라든가 절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기왕 이제 언급한 김에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어떻게 이제 절단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C를 기준으로 둔 겁니다. C를 기준으로 C보다 이하인 것들. C를 기준으로 이하인 것들, C랑 A랑 B, 요 세 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D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D를 기준으로 D보다 이상인 것들, D 이상인 건 D랑 E랑 F, 이렇게 이제 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보다 이하인 거 싹 다 모은 거,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걸 기준으로 그것보다 이상인 거 싹 다 모은 거,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이들이 이제 서로 교집합이 없으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합집합했었을 때는 본연의 집합에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는 이제 절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더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E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D, E 이렇게 이제 하나 부분집 만들어주고 그리고 F만 달라. 이렇게 해도 이것도 이제 절단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다? E를 기준으로 E보다 이제 이하인 것들 이렇게 이제 모은 거고 F를 기준으로 F 이상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도 절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개념인 Order Isomorphism이라고 하는 요 이제 순서 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집합의 크기를 얘기할 때 말이죠. 어떤 집합 A라는 것의 크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 요 A랑 이제 B라는 집합에 이제 전단함수가 존재했었을 때, 우린 요 B라는 집합의 크기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A라는 집합이랑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순서 관계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집합 A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 A로부터 이제 순서 동형인,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전단함수를 쓰는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간, 아이소모피즘한 요 다른 이제 그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들 간의 순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의 집합으로부터 여러 개의 이제 집합에 대한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 동형이라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요. 자, 일단 이 순서 보존함수라는 개념부터 보면은요, 이제 영어로 order preserving function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 보존함수는 부분서 집합 A랑 B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 A에서 B로의 이제 함수 F를 말합니다. 그 F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모든 이제 A의 원소 X랑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됐었을 때 이 함수를 보낸 것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제 F 함수를 순서 보존 함수, 영어로 order preserving function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겁니다. 이제 함수가요. 요거 이제 라지 A라는 집합에는 A, B, C, D가 이러한 순서 관계가 있고, 뭐 B라는 집합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그 순서가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함수를 타고 했었을 때, 이 A라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A라는 원소가 알파에 뭐 대응된다고 해보고요. B라는 원소가 베타에 대응된다 치고, 그리고 뭐 C랑 D는 전부 다 이제 감마에 대응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뭐다? 요 함수, 요 F라는 것은요, 어쨌든 그러니까 B라는 건 A 이상인데, 마찬가지로 함수로 보냈었을 때 베타는 알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대로 순서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존이 된다. 그래서 순서 보존 함수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요렇게 이제 대응 관계가 되는 함수 F를요. 자, 그럼 이제 순서 동형이란 뭐냐? 이제 함수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전단사 함수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서 집합 A랑 B에 대해서 함수 F라는 녀석이 전단사이고, 그러면서 요거 이제 순서 보존 함수라는 얘기인 거죠. 순서 보존 함수이면서 전단사였을 때, 그럼 우리는 요 F라는 것 자체는 순서 동형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요 함수를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라지 A랑 라지 B를 각각 우리는 순서 동형이라고 관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위로는 물결 표시, 아래로는 등호 표시로 있는 이런 반물결 모양을 우린 써주고요. 요 이제 순서동형이라고 하는 요 관계도 당연히 우린 동치 관계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증명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항등함수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뭐 fx는 x라고 하는 그 함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순서 동형 사상이겠죠. 여러분 뭐 예를 뭐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A랑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아까보다 이제 델타라는 원소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는 그러한 이제 대응이 되면 이 함수 F라는 것이 우리는 순서 동형 사상이라고 해주고요. 이때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서로 순서 동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원소가요, 굳이 이렇게 이제 단일 원소가 아니라 뭐 순서 쌍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뭐 집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의 그 원소라는 것의 그 구분은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간 원소들 간의 순서 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간 동등하게 이제 서로 그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부분서 집합을 넘어가고요. 이제 전순서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금 이제 이 PPT에서는 왼쪽에 이제 목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차를 지웠어요. 그 한 분께서 어차피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목차가 자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저한테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반영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의견 주시고요. 하여튼 왼쪽에 이제 그 목차는 제가 이 PPT에서는 지웠지만 여러분들 그 제 강의록 제공되는 강의록에는 다 그 목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 아실 수 있겠죠.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순서 집합이라는 것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우리는 이 비교 가능하다라는 영어로 이제 comparable 하냐, comparable 하다라는 비교 가능이라는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두 개의 원소가 말이죠. x랑 y라는 녀석이 x가 y에 이하거나 아니면 y가 x에 이하인, 즉 어떤 두 원소가 서로, 물론 이것은 꼭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냐 크냐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부분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 뭐가 더 앞에 있냐 뒤에 있냐고,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배수냐 등등등등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간 근데 그 두 개의 원소가 서로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될 때 그 우리는 요 x랑 y를 서로 비교 가능하다, 즉 컴패러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분서 집합 A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요 A랑 C, C랑 D, B랑 C는 전부 다 비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 A랑 D는요, 요 둘은 서로 누가 더 작냐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A랑 D는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서 집합이라는 건 뭐다? 부분서 집합 A에 임의의 두 원소가, 즉 A에서 어떤 원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두 원소가 전부 다 항상 비교 가능하면, 즉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A를 전순서 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순서 집합 A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뭐 4개의 원소가 전부 다 화살표로 잘 이제 순서 관계라는 것이 정의가 되죠.
이 전수서 집합이 영어로 이제 totally ordered set이라고 하는데요. 뭐 줄여서 말하면 토셋이라고도 줄입니다. 토셋. 그러니까 totally ordered set에서 TO set 해가지고 토셋이에요. 토 나오는 셋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도 들자면 뭐 이런 것들 자연수 집합이라든가 뭐 자연수 집합의 이제 부분 이러한 이제 이상관계로서 표현되는 이러한 관계가 부연된 집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전수서 집합. 당연히 뭐 요거를 뭐 자연수 집합이 아니라 뭐 정수 집합 넣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유리수 집합 넣어도 다 뭐 마찬가지죠. 실수 집합 넣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심지어 뭐 0,1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실수 집합에 대해서 무슨 부분서를 관계를 이렇게 넣는다 쳐도 얘도 이제 전수서 집합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안 되죠. 뭐 자연수 집합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넣어버리면 뭐 이상이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은 1은 1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애초에 부분서 집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수서 집합도 당연히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제 사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체인입니다. 체인. 그래서 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부분 순서 집합 A에서 전순서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전서 부분 집합을 우리는 쇠라고 부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오늘 이제 강의는 새로운 개념의 그냥 홍수죠.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워낙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이쪽 이제 그 집합의 순서 파트는요. 사실 빼먹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판단에 썼을 때 굳이 이런 것까지는 어차피 취미로 공부를 하실 분들에게는 당장에 지금 처음 1회 독차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 혹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학 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제 영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나무를 조명하는 이제 강의는 워낙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이제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고 좀 약간 그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취미로서 수학을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이제 위한 그런 강의는 제가 아무리 봐도 찾아보지 못해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뺐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을 잡는 데 있어서 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어쨌든 간 제가 개념들을 이제 꿰차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들이 뭐 몇 회독을 이게 좀 반복을 하시더라도 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화이팅 하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 하여튼간 이제 쇠라는 건 그렇습니다. 쇠라는 건 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수서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걸 쇠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생긴 부분서 집합 A. 이렇게 썼을 때 이 A랑 B는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은 부분서 집합이지만 전수서 집합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성해 주다 치면은 요 A, C, D만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성해주고 이걸 B라고 한다면요. 요 이제 B라는 집합을 요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전수서 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B라는 집합을 A에 뭐라고 한다? 쇠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B, C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거 C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쇠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아주 되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꾸린다든가 뭐 이렇게 꾸린다든가 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서 집합에서 전수서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잡아줬을 때 그 부분 집합을 쇠라는 용어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 정렬 집합, 이제 well ordered set. 사실 이제 줄임말이에요. 이게 정렬 집합이라고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수학 용어가 또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렬 집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저는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의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풀어 쓴 정의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이제 정렬 원수서 집합인 well pre-ordered set인 이제 전수서 집합을 우리는 정렬 집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부분서 집합 A의 이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B가 최소원소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최소원소를 가지면 최소원소를 가지면 그리고 그때에만 집합 A를 우리는 정렬 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감적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직관적으로. 정렬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원소들을요 우리가 정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정렬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대상들을 쫙 복수로 있었을 때 정렬을 시키려면 단순히 그 안에서 순서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즉 뭐부터 시작을 해서 정렬을 할 거냐. 우리가 그냥 뭐 첫 스타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정렬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이제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그 첫 번째 오는 원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최소 원소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최소 원소라는 것을 우리는 꾸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렬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정렬집합이라는 것은요, 뭐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잡으면은 정렬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집합, 실수들을 모은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수 관계 이제 이상이라는 관계를 넣었다라고 쳤었을 때, 이러한 이제 집합을, 요거는 전수서 집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두 개를, 어떤 실수 두 개 가져와도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이하인지 어떤 것이 더 이상인지를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전수서 집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정렬 집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렬 집합이 되면, 선생님, 요 0과 1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2분의 1부터 뭐 3분의 2까지 뭐 요렇게 부분집합 잡으면 요거는 이제 최소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얘도 어쨌든간 그 하나의 이제 특수한 사례일 뿐, 우리가 다르게 얼마든지 개유관으로 잡아버리면 최소 원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즉 우리는 정렬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분집합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모든 그 부분집합들이 항상 최소 원소를 갖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럼 정렬집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연수집합 같은 거요. 자연수집합이 이제 그 이상이랑 관계로 이렇게 돼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전수서 집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렬집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자연수집합에서는요, 뭐 자연수집합 그냥 그 자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최소원소 1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부분집합을 끌어온다 치더라도 항상 최소 원소라는 거는 자연수집합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수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부분수 관계를 넣었었을 때 정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정수집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되잖아요. 그럼 얘의 이제 최소 원소라는 게 뭐냐? 말할 수가 없죠. 정수집합에서는 마찬가지로 유리집합에서도 말할 수가 없고요. 뭐 실수집합 이런 거 전부 다 정렬집합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언급이 될 거예요. 정렬집합이면은 전수서 집합입니다. 하지만 전수서 집합이라고 정렬집합인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예이면 예이다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도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수서 집합보다 조금은 더 특수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드디어 이번 강의의 마지막 챕터인 서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순서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순서수 혹은 서수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ordinal number인데요. 우리가 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집합의 크기를 얘기했을 때 집합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집합의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서수냐.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그 개념상에 약간 이게 왜 서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이제 더 추천드리는 것은 집합의 길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의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우리는 서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A라는 집합에는 A, B, C라는 원소가 이렇게 이제 순서 관계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 4는 이렇게 순서 관계가 있다고 해봤을 때, 그때 우리는 요 A의 이제 서수는 3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B의 서수는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A, 그다음 B, 그다음 C. 그래서 요 길이가 집합의 길이를 우리는 요 3개짜리 단위라서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라는 집합에서는 이제 1, 2, 3, 4까지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대응시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응시켜 봤었을 때 얘가 이제 하나의 원소가 더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3이고 이 녀석은 이제 4구나 라고 이제 그 서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일견 여러분들이 대체 그럼 기수랑 차이가 뭐야? 집합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기수랑 서수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왠지 집합의 크기를 말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수와 서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구조가 들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집합의 크기라는 것 자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네, 한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들을 다룰 때, 어떤 수학 이론들을 다룰 때, 그 안에 있는 대상들의 구조가, 스트럭처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 되게 큰, 그 자체로서 되게 많은 내용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후에 대수학을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대수적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탁해 보게 될 것이고, 위상수학 같은 과목을 할 때도 위상구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수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스트럭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순서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수와 서수라는 것이 그 사실상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실 집합의 크기처럼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한집합에서는 특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뭐 기수랑 서수랑 그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구조라는 거 다 떠나서 그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크기가 이제 같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또 이제 무한집합을 다룰 때는요, 그 기수랑 서수라는 것이 또 약간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기수랑 서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기수랑 서수랑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은 구조가 이제 심어졌냐 안 심어졌느냐, 이제 아무런 구조 없이 그 자체만 놓고 말할 때는 집합의 크기인 기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스트럭처 구조를 이제 심었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서수다, 올드너 넘버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요, 서수란 뭐다? 집합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다. 서수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기다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 폰노이만의 정의도 있고 동치료에 의한 정의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기수에서처럼 이 서수라는 것이 갖는 특성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훗날 여러분들이 정의 같은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수라는 것은 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모든 정렬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수라는 것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서 정렬집합이라는 걸 봤었죠. 그 well ordered set. 이 정렬집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게 서수입니다. 뭐 부분 순서 집합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순서 집합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정렬집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서수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수보다는 사실 그 사용처는 당연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간 근데 이 정렬집합 A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서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렬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그 정렬집합에 해당하는 서수라는 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수서수 A라는 이제 서수 A에 대해서, 서수 혹은 순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수 A에 대해서 이 A라는 것에 대응되는 일단 그 정렬집합 라지 A도 항상 존재하더라. 마치 기수의 첫 번째 특성이랑 비슷하죠. 정렬집합이 있으면 서수 있고요. 서수라는 게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정렬집합이라는 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 정렬집합을 우리가, 이 서수라는 것을 우리가 올디너 넘버라고 해서 그걸 기호로 이제 OA라고 저는 쓸 겁니다. 뭐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 같은 걸 보면은 뭐 올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간단하게 OA라고 쓰면은 A의 서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특성은 만약에 A랑 B가 두 개가 서로 이제 동등하다. 서로 이제 상호 동등했었을 때는요. 이 밑에 요걸로 넣는 게 더 좋을 텐데, 그쵸? 그랬었을 때 이제 A랑 이제 B가 정렬집합이었을 때는요, A의 이제 서수랑 이제 B의 서수는 서로 이제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A가 이제 공집합이었을 때는요, 이 A의 서수는 이제 0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서수는 0으로 우리는 일단 가져가겠다. 이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 전제인 거죠. 네 번째로 이제 A가 1, 2, 3, 4 이렇게 해서 K로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 치면은요, 이 녀석의 서수는 1부터 K까지의 그 길이인 K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는 유한서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수와 마찬가지로 유한서수랑 초한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한서수는 유한정렬집합의 이제 기수를 말하는 것이고, 초한서수는 이제 무한정렬집합의 서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마찬가지 대표적인 초한서수로 제가 이제 오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메가라는 것은 자연수 집합의 서수예요. 자연수 집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정렬집합 중에 하나죠. 무한 이제 정렬집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순서 동형이면, 그러니까 자연집합과 이제 순서 동형인 모든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서수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자연집합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 2, 3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앞에다가 뭐 0 하나 심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앞에다 마이너스 1을 심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하물며 뭐 이렇게 2, 4, 6 짝수집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치더라도 이 짝수집합의 서수도 우리는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더라. 즉 우리는 자연수집합과 이제 순서 동형이 혹은 동등한 그러한 이제 집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집합들의 이제 서수들은 전부 다 오메가라고 이제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오메가라는 것은 대표적인 초한서수입니다. 자, 이제 서수의 순서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집합의 크기인 기수를 말할 때도 이 기수들 간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었죠. 뭐 초한 기수인 알레프 제로랑 뭐 시그마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뭐 시그마는 알레프 제로보다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시피 우리 이게 서수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 집합 A랑 B를 가져와서 라지 A의 이제 서수를 알파라고 하고 라지 B의 서수를 베타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만약 이런 겁니다. 베타의 절편이랑 라지 A가 서로 순서 동형이라고 한다면, 즉 베타의 절편이라는 건 뭡니까? 베타보다는 어쨌든 간 이하겠죠. 그 사이즈가. 근데 베타라는 것, 그러니까 B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B라는 집합, 갑자기 머리가 정지가 됐냐? B라는 집합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원소들만 긁어 모으면 이제 B보다는 그러니까 원래인 집합 B보다는 이하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B의 절편과 라지 A가 서로 순서 동형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 A의 그 서수인 알파는 이 B의 서수인 베타 이하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곡선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부등호가 아니라 곡선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작거나 같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줄을 더 밑에다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를 이제 쓰더라라는 거. 만약에 특히 만약 알파랑 베타가 같지 않을 때는요, 이 밑에 이제 한 줄 떼놓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밑에 이제 예를 보면은 뭐 A라는 집합이 이거 이렇게 있고요. 이제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이제 순서 구조를 안에다가 넣다 치면은 뭐 A의 서수는 1이고 B의 서수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3, 1, 그러니까 순서 비교가 가능하더라. 자, 근데 이제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서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순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A라는 집합에서 우리는 순서 구조를 넣어요. 순서 구조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 A라는 집합에 서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진 서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서수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서수들끼리도 이러한 이제 순서라는 걸 비교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 서수들이 모인 집합 안에도 또 순서 구조를 넣어서 우리가 여기 이 서수들의 집합의 서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당연히 그렇게 모인 또 서수들을 가지고 또 순서 구조를 넣어서 또 서수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산 무한 서수들의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집합들의 모든 집합들의 서수들을 다 끌어모은 집합, 그것으로부터 서수를 만들면요, 그 서수는 이제 비가산 무한서수고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느냐? 그것을 기호로 우리는 알레프1이라고 씁니다. 알레프1.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단계가 빠졌어요. 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오메가1이고요. 이 오메가1과 알레프1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 가능한데, 그러니까 가장 작은 비가산 무한 집합의 기수가 알레프1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호로 그렇게 붙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가산 무한 서수와 같다. 라는 거. 뭐 알레프2는 그럼 뭐겠느냐? 알레프2는 뭐 알레프1보다 크겠죠. 그렇죠? 알레프1보다 더 큰 것이 이제 알레프2. 뭐 그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사실 알레프 오메가라는 것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초한계답법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뭐 그 내용들을 다 넣을까 하다가 뺐어요. 이게 너무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아서 이 한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간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후에 근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려주자라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영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제가 심어드리고 하여튼간 우리는 서수들도 우리가 서수들의 집합에서도
또 순서를 부여해서 서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고 얼마든지 더 가능하더라. 그래가지고 서술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수를 배웠을 때 기수가 어떤 것인지 특성을 보고 이제 기수의 연산을 봤다시피 우리 이제 서수의 연산이라는 걸 또 볼 겁니다. 서술과는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일단 서수끼리 합하는 거. 이제 우리 기수를 말할 때도 이제 어떤 두 기수를 합한다라는 걸 했었을 때 이 둘이 서로 교집합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 빼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애초에 말을 할 때 서로소인 두 집합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서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수에 대해 서로소인 두 집합 A랑 B의 서수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서로소인 두 집합의 합집합의 서수와 같더라. 물론 이제 순서 구조가 안에 부여가 돼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집합에 1이 있고요. B라는 집합에 A랑 B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A랑 B랑 합집합하면 1A, B인데 이것이 어떻게 순서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스몰 A, 스몰 B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알파벳 순서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이에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B1이라는 집합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뭐 2랑 3. 어쨌든 이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순서 동형인 녀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치면은 요 녀석의 이제 요 녀석의 서수를 이제 알파는 이제 1이겠죠. 5A 1. 그럼 요거에서도 우리가 서수를 이제 5B는요. 이제 5 B1과 이제 같을 거 아닙니까? 2로 해서 따라서 5 이제 A 합집합 B 라는 것은 사실상 5A 합집합 B1 이렇게 보고서 얘는 1, 2, 3 뭐 이렇게 이제 세 개 원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서수의 합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셈 하듯이 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수의 곱. 이 서수 곱이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되게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순서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두 집합 A랑 B의 서수를 각각 알파랑 베타로 했었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곱해주면은요. 이 서수 곱은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B 곱하기 A, B랑 A의 곱집합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알파, 베타면은 마치 이제 A, B가 나오는 게 우리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뒤집어줘야 된다고요. 곱하는 그 순서는 B 곱하기 A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좀 타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집합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두 집합의 곱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원소들의 순서쌍들이 그 원소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쌍의 순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순서쌍이 이렇게 몇 컴마 몇 이렇게 성분 두 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앞에 거를 먼저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뒤에 거를 먼저 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앞에 거를 먼저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얘를 먼저 순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순서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걸 이제 수학 용어로는 렉시코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전식 순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1,2라는 수서쌍이 있고요. 3,1이라는 수서쌍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더 앞에 있을까, 얘가 더 앞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더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맞을까요? 당연히 요 녀석이 더 앞에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이유는 이 뒤에 그 수는 얘가 더 크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보고서 이 순서를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B, 0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알파벳 같은 것도 갖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기억, 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나 상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의 순서쌍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뒤에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뒤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어쨌든 B가 A보다 더 나중에 오니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성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뭐 1,2랑 1,3이랑 이렇게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요것이 더 이제 뒤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요. 하여튼간 우리는 뭐다? 이 앞에 있는 성분을 먼저 순서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순서를 비교하는 것이 원래 순서대로 이제 보는 것이 맞겠더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의거하는 겁니다. 요거 좀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곱집합의 순서를 뒤집어 주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A라는 집합이 1, 2를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은 스몰 a, b, c가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해보죠. 그랬었을 때 A의 이제 서수는 2, 이제 B의 서수는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 순서대로 곱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는 것을 곱셈이라는 것은 이제 덧셈의 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자연스럽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받아들여진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2가 3개 있어서 2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저기 정의에 의해서 얘 순서를 바꿔서 한번 곱을 해볼게요. 즉 B 곱하기 A 요 순서로 한번 얘를 나열시켜 보면은 B 곱하기 A라는 건 이제 앞에 성분이 얘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일단 1, 그 다음 A, 2, 그 다음 이제 B가 오겠죠. 그래서 B, 1, 그 다음에는 B, 2, 그 다음에는 C, 1, 그 다음 C, 2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A1, A2, B1, B2, C1, C2가 이렇게 이제 그 순서상들이 쫙 나오는 것이 바로 B 곱하기 A라고 하는 이 곱집합의 이제 원소들을 제가 쫙 나열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 지금 양상이 얘네 둘은 이제 앞에 성분이 같죠, A로. 근데 이 다음에는 앞에 성분이 B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구분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구분되는 느낌이 들죠. 요 앞에 두 개가 서수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 여기에도 얘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렇게 두 개가 또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 세 개를 더하는 것이 바로 요 양상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봐도.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냥 3 더하기 3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2 곱하기 3을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3을 3 더하기 3으로 난 해석하고 싶어.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알았지만 왜 그렇게 정의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수학자들의 약속입니다. 정의는 이건 참과 거짓을 우리가 따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걸 정의를 해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정의가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약속하에 만든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제 와닿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이 알파 베타의 순서상 요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B 곱하기 A라고 우리가 그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수의 연산에 대해서 봤으니까요. 서수의 연산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요. 대학 이제 수학 전공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서수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다. 내가 뭘 배웠는지라는 것을 이제 숲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여튼간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임의의 서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은 일단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든 곱셈이든 말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이 앞에를 먼저 괄호를 하든 뒤에를 괄호를 하든 상관이 없더라.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를 먼저 하든 앞에 거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더라. 근데 이제 분배 법칙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좌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합니다. 아니면 좌측 분배 법칙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하여튼간 왼쪽에서부터 이제 곱셈이 이렇게 안으로 분배가 되는 이러한 케이스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는 우분배 법칙, 우측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가요? 하여튼간 한국말로는. 그래서 요게 얘는 성립하지 않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분배 법칙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 법칙이라 한다면은 이제 결합 법칙, 이제 분배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교환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수에서는요, 곱셈이든 덧셈이든 어쨌든간 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성립하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배 법칙도 왜 오른쪽에서 분배되는 거 성립하지 않느냐라는 거 좀 발례를 제가 제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메가라는 걸 이제 가져와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합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치면은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쵸? 1 더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더하기 1은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정렬 집합에 대해서 두 정렬 집합의 서수가 같다라는 것은 그 두 정렬 집합의 순서가 이제 동형이어야 된다. 그 안에 순서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오메가라는 것은 자연수 집합을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오메가라는 것이 이제 집합을 했었을 때 1, 뭐 2, 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런 자연수 집합을 갖고 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플러스 1을 앞에서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의 앞에다가 원소 하나를 더 덧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교집합이 없는 이제 서로 소인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0이라는 집합을 갖고 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오메가는 지금 자연수 집합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합집합했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술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뭐가 되겠느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전단사 함수라는 것만 이제 정의가 되면, 즉 순서 동형 사상이라는 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같은 이제 서술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사실상 오메가와 이제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0 하나 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자연수 집합과 우리는 순서 동형으로 말할 수 있겠죠. 뭐 fx는 x-1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전단사에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오메가가 될 텐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다. 얘랑 얘는 서로 구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오른쪽 녀석은 이 오메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것을 갖다 붙였다라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걸 마찬가지로 얘 0이라고 했는데 A라고도 해도 상관없죠. A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수 집합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뭐 A라는 스몰이라는 집합이라고 하고 요걸 이렇게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는요, 1, 2, 3 이렇게 쭉 가다가요, 자연수 집합이 있어요. 자연수 집합이 쭉 무한대까지 가다가 끝났어. 뭐 사실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지만,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있다가 이 제일 끝에다가 A라는 것을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아시겠어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 1이라는 것이 왼쪽에 이제 갖다 붙은 거고, 이 오른쪽은 이제 1이라는 게 오른쪽에 갖다 붙은 거잖아요. 자, 근데 얘와 얘는 지금 순서 구조가 같냐라는 거예요. 이 왼쪽 거는 끝이 없죠. 이 왼쪽 거는 구조상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 거는 구조상 끝이 있어요. A라는 끝이 생겨버렸죠. 마지막 원소가. 어떤 두 서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그 집합, 그 정렬 집합에 대해서 이 두 정렬 집합의 순서 구조가 동형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순서 구조와 이 순서 구조는 다르더라. 얘는 마지막 원소가 있지만 얘는 마지막 원소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교환이 이제 발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텐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오메가는 마찬가지 자연수 집합의 이제 서수인 것이죠. 그래서 2 곱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곱하기 2가 서로 같겠느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둘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건데, 이 왼쪽 거는요, 이제 우리가 순서 조심하자 그랬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 2라는 녀석에 해당하는 그 정렬 집합을 뭐 0이랑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건 자연수 집합으로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것은 이 둘 순서 뒤집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얘랑 요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원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얘는 이렇게 이제 곱집합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일단 집합에서 순서상으로 뭐 1,0, 그 다음에 이제 1,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소인 2,0, 그 다음에 뭐 2,1, 그 다음에는 뭐 3,0, 그 다음에 3,1, 뭐 이런 식으로 쭉 무한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이제 집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다를까? 이거 순서 바뀌어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랑 자연수 집합이랑 이 둘의 이제 곱인데, 그러면 얘는요 0부터 시작해서 0, 0,1, 그 다음에는 0, 이게 자연수 집합이라는 건 1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3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무한대까지 할 거예요. 예, 자연수에 대해서로. 그 다음에 이제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오죠. 1,1, 그 다음에 뭐 1,2, 그 다음에 1,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또 무한까지 가고요. 요렇게 일단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저기 끝에 나옵니까? 나와요? 예, 여러분들 다 시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 둘의 구조를 봅시다. 이 둘의 구조를. 이 밑에 있는 녀석은요, 이 왼쪽 좌변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좌변에 해당하는 녀석은요,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 무한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페이즈가 한 번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에 거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여기 앞에서부터 무한으로 가는 페이즈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한으로 가는 페이즈가 펼쳐져 버리죠. 2 곱하기 오메가라는 것은요, 그냥 오메가가 됩니다. 그 전단사함수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뭐 fx는 2분의 1x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니 거꾸로 간다 치면 fx는 뭐 2x,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2분의 1x 이렇게 만들어준다 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이제 그 전단사함수로서 대응시켜 볼 수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한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무한으로 간 이 구조는요, 딱 보기에도 구조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요만큼 앞에가 이제 오메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명하게 얘보다 큽니다. 단순히 서수라는 것은 그 기수랑 다르게 어떤 뭔가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에 이제 해당하는 것은 집합의 크기지만 우리는 이 서수라는 것은 구조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집합의 구조가 같냐 다르냐. 구조가 같으면 서수가 같겠지만 이 둘의 구조가 다른 모양새면은 서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착안해서 본다시면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는 무한으로 한 번 쭉 나아가시면 얘는 무한으로 쭉 나갔다가 다시 시작해서 또 무한으로 쭉 나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배 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측 분배 혹은 우분배 법칙이랑 좌분배 법칙이랑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분배 법칙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더라라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플러스 1이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서수의 곱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요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었죠?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두 번이 더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1, 얘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랑 사실상 요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을 이용해주면은요, 이제 결합법칙상에서는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봐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봤었다? 자연수 집합이 있고 그 앞에다 0 하나 붙인 거다. 그럼 사실상 이 녀석은 그대로 또 뭐랑 같더라? 오메가랑 같더라 라는 것이죠.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얘랑 같더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얘는 오메가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와 같은 것이죠. 오메가가 두 번 있고 플러스 1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메가 곱하기 얘다 플러스 2잖아요. 얘는 오메가에다 곱하기 얘다 플러스 1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얘가 더 실제로 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집합의 순서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는 이제 개념을 마치도록 할 텐데, 사실 좀 아쉬운 면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워낙 많고, 특히 이제 연산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제 서수의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수의 지수도 얘기를 했었지만, 서수의 지수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내용을 사실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는 약간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요. 어차피 이제 이 다음 단원이 또 이게 조금 이게 마지막 강좌죠. 마지막 강좌가 살짝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강좌가 이제 선택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존스 렘마라든가 이제 하우스도르프 극대 원리라든가 정렬 원리라든가 등등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주제다 보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주제를 계속 연달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학습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버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덜어냈어요. 후에 뭐 나중에 보강으로 제가 뭐 보충식의 강의를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한 내용들을 잘만 섭렵을 한다면 뭐 어떤 다른 이제 집합론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뭐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뭐 속이라든가 다양한 정리들도 다루진 않았었지만 오늘 했던 이제 내용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과제를 이제 냈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부터 보면 연습 문제 첫 번째는 이제 n분의 1이라는 형태로 되는 이런 실수 집합 이라는 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최대 원소라든가 최소 원소 상계, 뭐 상한, 하계, 하한, 사실 그냥 오늘 강의만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머릿속에 바로 답 떠오르죠.
그래서 한번 다 적어 보시라는 거고요. 연습 문제 두 번째는 전순서 집합. 이제 0과 1이라고 하는 요거 폐우관입니다. 폐우관으로 해놓고요. 요거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요 이제 순서 관계를 부여했었을 때 이것이 이제 정렬 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라. 자, 정렬 집합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강조했었던 그 개념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미의 소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명제가 성립하지 않다. 즉,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각각 보여보시오. 반례를 제시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반증을 해보시던가 해가지고 베타 더하기 알파가 이제 감마 더하기 알파랑 같을 때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알파를 지워주면서 베타는 감마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실수 연산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소거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라고 해서 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소거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라. 제가 이제 수업 때 마찬가지로 이걸 다뤘었을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예시로 남겼고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풀이를 다 해줄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곱하기 감마가 베타 곱하기 감마랑 같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감마를 지우면서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요. 그 아닌 것이 왜 아닌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네 명제들, 이게 1, 3, 4번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거짓인 것이 있어요. 거짓인 것이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스포를 하진 않을게요. 몇 개가 있는지 몇 번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많은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서수라는 것의 그 연산 법칙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순서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이 사실 몸소 느껴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수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네 개, 예이면 예이다, 예이면 예이다, 예이면 예이다, 예이면 예이다, 이 네 개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걸 고르신 다음에 왜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증명해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풀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길었네요. 긴 시간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록 다 출력해서 하고 계시죠? 강의록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아두시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컴팩트한 그런 집합론 그 요약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분들 필기들을 다 적어 놓으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다 다뤄드려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몫으로는 좀 어느 정도 남겨두고 싶어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집합론 강의입니다. 드디어 어느덧 그 집합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첫 발이 끝나게 될 텐데 마지막까지 함께 수학의 세계를 즐겁게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수학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